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고 하단부에서, 그렇죠, 수렴 하단부에서 잘 버텨주면서 지지를 받고 올린 모습인데, 오늘의 이 상승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자, 다우지수와 S&P, 그 다음에 나스닥 다 어제 하락을 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비트는 좀 잘 버텼고, 그 이후에 비트가 올라주는 모습이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단 RSI가 점점 과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좀 더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수렴 상단에서 크게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자꾸 움직임이 주식과 따로 간다라는 거, 증시와 따로 간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만 아직까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뀌고 아예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면 그럼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항상 모든 게 갑작스럽게 바뀌진 않거든요. 어떤 그 땔감을 떼우고 냄새가 나고 불이 났다라는 걸 인지하고 신고를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일단 주식, 증시와 좀 떨어지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제 주봉 마감이 됐는데 이때가 몸통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지켜줬거든요. 17,600부터 이어지는 저점, 그리고 3주 전에 저점, 그리고 그걸 쭉 이은 선에 저번 주 저점이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통, 그러니까 아침 9시 기준으로 이 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지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더 지켜주면서 이걸 횡보로 이 기나긴 하락 추세의 수렴을 뚫는다면, 그러면 이후에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대비하셔야 되고, 이걸 뚫는다면 추후에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면 되는데, 그때 현물 매수할 때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다른 알트코인들 체크해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뭐 별로 안 오른 애들도 있고, 비트코인 쪽으로 거래대금이 좀 몰리는 현상이 좀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도미너스도 오르는 부분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향후에 비트코인 반등이 오더라도 알트코인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사놓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거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알트를 사면 이때 당시에 알트를 사는 가격대보다 비싸게 살 수는 있어도 개수는 더 많이 살 수 있다.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평단이 아니고 개수죠. 어느 특정 시점에 매도를 했을 때 그 매도 시점의 현재 가격과 코인 개수를 곱한 금액이 나의 매도 시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꼭 손실이 됐든 수익이 됐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수를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개수를 모으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처해졌기 때문에 추후에 오르더라도 당분간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환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1달러가 1200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1400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나는 1달러만 계속 가지고 있어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보유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2015년과 18년 그리고 22년의 움직임이 이러한 확장형 수렴하고, 그 다음에 선이 그어지고 페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주고 올리더라. 여기서 또 페이크 무빙 몇 주 정도는 더 준 다음에 불장을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뭐 여기 완전 전고점을 뚫는 불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미니 불장이 먼저 온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 과정을 가기 전에 횡보를 통해서 흔들기를 하면서 사람을 말려죽이는, 시장 자체에서 횡보를 주면서 매수 심리 자체를 말려죽이는 그런 방법은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달러 인덱스 차트 일봉인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로 확장을 하면서 갔는데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든 뭐 조금 더 가든 간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제가 저번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연말 정도쯤이면 되면 유의미한 변곡이 일어나지 않을까, 피크아웃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은 좀 멀었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 남았죠. 세 달 안에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의미한 변화를 한다는 건 통화정책에 선회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 폭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겠죠. 아니면 금리 자체를 앞으로 동결시킨다던가 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일단 좀 지켜봅시다. 자, 오늘 일단 이슈가 뭐가 있냐면 디지털 통화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디지털 통화예요. 디지털 통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PCE죠. 죄송합니다. PCE 물가를 발표한다 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하고요. 이 PCE는 원유나 이런 원자재 가격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겠다는 소리지만 결국은 사실 빼더라도 원자재에서 출발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돼가지고 물가가 형성이 되는 거지, 원자재를 빼놓고 뭐 집계를 해봤자 어차피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뭐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시간의 차이지, 반영되는 시간의 차이지 뭐 당장 이렇게 뭐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얘도 내려갈 거야, PC도 내려갈 거야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선행지수가 먼저 원자재 가격대 내려가면 물가도 이후에 반영이 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통화 주제로 한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데 이전에는 뭐 미국이 CBDC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그 핵심 키워드였다면 이후에 한 번 더 연설을 한다 그래요. 오늘이죠, 그게. 오늘 연설을 한다는데 이거는 약간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키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현물 ETF급으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연설을 하는 날은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확인 매수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예측을 해보면 요 주제와 이 PCE 주제는, 디지털 통화와 PCE 주제는 일단 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인플레 거의 정점이거나 통과 가능성 높다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선행지표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유가나 뭐 원자재나 뭐 곡물이나 이런 가격들 있잖아요. 요게 사실 피크아웃이 나왔던 게 지금 6월달 이후로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유가는 6월 이후부터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도 똑같이 싼 고점을 만들고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금도 마찬가지. 원래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달러 이외에 안전자산이 없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되면서 금 역시도 원자재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원자재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보셔도 이 6월달부터 쭉 빠지고 반등을 했지만 이후에 이동평균선에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도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대두 역시도 이러한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곡물 역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PCE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죠. 곡물이 떨어지면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할 때 사람들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다. 이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 이게 아침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인데 올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98,000까지 19,800까지 또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 이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우존스랑 나스닥이랑 S&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뭔가 디커플링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견뎌보자고요. 자, 오늘 파월에 연설이 있다 그랬죠. 근데 파월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할 때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CBDC 얘기할 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국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CBDC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이게 당장 뚝딱 될까요? 이게 하면 뚝딱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죠?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이전부터 이미 거의 몇 년 전부터 중앙 주도의 CBDC를 이미 많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잡을 거다라고 하면서 할 건데, CBDC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CBDC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중국이랑. 왜? 이 부분에 관심을 쏟은 게 미국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채굴 산업도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고 CBDC도 중국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채굴을 이제 중국의 채굴 규제를 또 시키고 하면서 미국을 넘어가면서 이 채굴의 수요는, 그리고 이 채굴의 산업은 미국을 어느 정도 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CBDC는 뚝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해요. 이 부분 해결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지금 달러와 패깅되게 해서, 그쵸? 이거는 되게 좋은 부분인데 이건 일단 잡았단 말이에요.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규제하고, 그리고 1대1로 패깅되는 실물 기반을 패깅하는, 달러기를 패깅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어서 USDC 같은 것들은 살리겠다, 요렇게 지금 정의가 됐는데,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파월이 오늘. 자, 그런데 CBDC를 정말 하겠다, 혹은 디지털 화폐를 장려하겠다, 디지털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할 건데 중국한테 패권을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력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을까요? 당연히 민간하고 같이 하겠죠. 여러분들이 연준도 민간이잖아요. 민간 기업인 거 아시죠? 이제는 너무 유명하니까. 연준은 미국 정부께 아니에요.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은 이전부터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질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떠오르잖아요. 리플밖에 없어요. 왜? 리플은 미국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심지어 또 얘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SEC가 리플을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했는데, 그래서 리플이 지금 미국 거래소에서만 지금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아직 거래 정지 상태로 돼 있는 이유가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EC와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리플을 상장시키지 않겠다,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이전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리플이 증권이면 이더리움도 증권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가 했었거든요. 지금 게리 겐슬러 전에 클레이튼이 있을 때, 제이 클레이튼이 있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플은 증권이야라고 하면서 소송 걸어놓고 SEC 의장이 게리 겐슬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되는 과정인데, 아무튼 소송도 잘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가겠죠. 이걸 하려면. 왜? 국가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CBDC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하면서 기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지금 리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리플은 전 세계 국가들과 CBDC와 관련돼서 하고 있고, 지금 국제 송금 분야에서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위프트를 위협하는 존재까지 왔다라는 거. 실제로 시스템이나 기술력은 더 뛰어난데
아직까지는 리플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뭐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그냥 엑스커런시 정도만 쓰고 ODL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ODL은 뭐냐면 리플 코인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디지털 화폐가 되면 리플이 기축으로 가는 시나리오보다 브릿지 형태로 가서 수수료로 리플을 쓸 수 있는, 리플 넷 안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스위프트의 역할을 리플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럼 이제 브릿지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리플의 브릿지 형태에서 달러가 공고히 되면서 기축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CBDC를 갔을 때는 이 관련주로 가장 유력한 건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때마침 바이든이 힌트를 친절하게 줍니다. 왜 똑같은 날짜에 이게 나올까요?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죠. 파월가. 자,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러 패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 키울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기사에 있는 거예요. 빗썸에서 정리한 거를 이제 다시 제가 갖고 온 건데,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을 활용한다. 그리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연간 산업 육성한다. 이거 뭐 딱 봐도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플러스로 뭐 있냐면 친환경이 또 있거든요. 탄소 중립.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POW에서 이더리움처럼 POS로 전환할 거고, 이게 이제 핵심일 거고, 근데 리플은 이미 친환경 코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한다. 이건 이제 리플을 브릿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이거는 이제 종이돈에서 종이화폐나 이런 개념을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개념을 없애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창구 가가지고 뭐 통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없애고 이제 디지털로 바꾼다. 그래서 이제 통장 개념 대신에 웹3로 가면은 개인 지갑 안에 뭐 CBDC 통화를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국제송금 분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힘든 애들, 걔네들한테 뭐 그리고 주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변방 국가들한테까지도 이걸 확대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연간산업 육성한다는 거 뭐겠어요? POS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노드 있어야 되죠, 노드. 그럼 이런 산업도 뜰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채굴도 있을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은 계속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채굴업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뭐 증권형 토큰 이런 것도 있겠고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금융 자체도 디지털로 바꾼다는 건데, 금융 자체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건 그건 뭐다? 자산을 디지털로 바꾼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개념도 뜨겠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을 텐데 일단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정말 암호화폐가 디커플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달러 패권이라는 게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높은데 이걸 당분간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현 정부인데 달러에 대해서 기축을 놓지 않겠다 그러고 패권을 오히려 유지하고 공고하게 한다라는 건 지금도 달러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놓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당분간 인덱스가 낮아질 일은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또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는 수단이 뭐다? 디지털 자산의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인플레이션 때 많은 주식들이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때. 근데 오히려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면서. 그것처럼 이 부분의 수혜주가 뭐다? 코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 관련된 부분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풀어주고 기관들 더 들어오기 용이하게끔 바꿔주겠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2013년에 여러 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에 나온 본문인데, 미국은 달러 패권의 위험 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시사했고, 근데 이 규제 자체가 단순히 강하겠다는 게 아니고 디지털 자산을 뭐다?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도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내 정책 수립 과정이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 시킨다는 거예요. 뭐다? 규제는 할 건데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 하지마. 불법적인 거 하지마. 대신 산업은 우리가 규제하는 대신에 제도권을 만들 테니까 엄청 키워줄 거야. 이겁니다, 이거. 자금 그럼 더 들어오겠죠. 시장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 이유. 확실한 규제 정책이 확립이 돼 있지 않고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국가에서 달러 패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슈죠. 근데 이 이슈를 계속 밀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디지털 화폐, CBDC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다?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상들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리플에 관한 설명도 따로 특별 영상 2편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